문재인 정부가 유일하게 계약한 코로나 백신 제약사 영국 아스트라제네카가 석연치 않은 임상 결과로 미국 FDA의 승인이 불투명해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2월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엎질러진 셈입니다. 공수처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손을 들고 나선 국민의힘당 의원은 김기현 의원 한 명뿐이었습니다. 거대 여당 입법 독주에 국민 여러분이 함께 분노해달라고 호소하고 초선 의원들이 의원직 총사퇴까지 불사하겠다고 벼른 결기는 단 며칠 만에 사그라들었습니다. 재계가 이른바 기업장악법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국민의힘당이 이 법안을 자유투표에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영향이 있었다는 얘기가 흘러나옵니다. 야당과의 협치를 헌시착처럼 내팽겨진 상태에서 문재인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4명의 신임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징계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위촉된 서울사립대 모 교수가 이달 초 사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퇴의 이유는 정치적 문제에 부담을 느껴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남국이가 정의당 브리핑 내용에 항의하며 정의당이 하는 것은 도와주지 않겠다고 말해 갑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정의당은 항의 방식이나 내용 모두 부적절했다는 점에서 갑질이자 협박이라고 규정하고 민주당의 김남국 징계 및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제가 오늘 급체를 하는 바람에 몸 상태가 좀 좋지 않습니다. 제 목소리가 활기차지 못한 점 시청자 여러분의 깊은 양해 바랍니다. 12월 10일 뉴스데일리 베스트 본격적인 뉴스로 들어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2020년 한 해 우리 국민들은 물론 전 세계인들을 힘들게 한 건 단연 코로나 바이러스였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1월 말쯤 코로나가 유입이 됐으니 국민들은 꼬박 1년을 고통받아야 했는데요. 그런데 도대체 실체도 없는 K방역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을 현혹시켰고 많은 전문가들이 찬바람이 불어오는 겨울에 재유행을 예고했지만 정부는 소비 쿠폰을 뿌리기에 바빴습니다. 또 정부 책임이 아니라며 특정 종교, 특정 집단 탓을 하며 마녀 사냥에 나서기도 했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가 686명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는 39,432명이 됐는데 검사율이 낮은 점을 비춰보면 이보다는 훨씬 많은 사람이 코로나에 감염됐을 것이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즉 확진자를 가려내는 것조차 이젠 버겁다는 얘기겠죠. 자, 이런 가운데 선진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코로나 백신 확보에 일찌감치 포커스를 맞췄고 첫 접종이 시작됐다는 외신 보도들도 들려오고 있지만 유독 우리나라만 거북이 걸음입니다. 정부는 코로나 백신 도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년 2월에서 3월 백신 1차분 도착을 시작으로 국민 85%에 해당하는 4,400만 명 접종 물량을 늦어도 내년 연말까지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신 구매 계획 발표가 늦어도 한참 늦은 것도 문제이지만 내용은 더 문제라 할 수 있는데요. 백신 공동구매 국제기구인 코백스 퍼실리티와 화이자, 모더나 등 다국적 제약회사 4곳으로부터 전체 물량을 들여오는데 길게는 1년 걸린다는 것입니다. 선진국들이 오래전부터 백신 쟁탈전을 벌여 인구의 최소 2배에서 5배 규모의 백신을 이미 확보해둔 상태인데 우리나라는 여태 국민 85% 물량 확보조차 자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뭘 하고 자빠져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데요. 돈이 문제였다면 소비 쿠폰 뿌릴 돈으로 백신 확보에 나섰으면 됐고 시간이 부족했다면 실체도 없는 K방역 홍보할 시간에 백신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은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되 접종은 천천히 하겠다는 것이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마나한 소리인데 박능호 장관의 말을 뜯어놓고 보면 백신 접종이 언제 될지도 자신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박능호는 충분한 물량 확보라고 말했지만 1년 내내 4,400만 명 백신 확보 자체가 불투명하고 이 가운데 선구매 계약 체결로 도입이 확실한 백신은 현재로선 1,000만 명 분량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하나뿐입니다. 그나마 이 백신은 최종 임상시험을 아직 통과하지 못한 상태이고 효과가 검증된 나머지 물량이 언제 국내에 들어올지 모르니 정부조차 백신 접종 시기를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8일부터 백신 접종에 들어간 영국에 이어 미국과 유럽연합,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주요국들도 이달 중 또는 다음 달부터 국민 접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처럼 주요국들은 백신을 맞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K-방역이라느니 국민들의 협조니 하면서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 영업 제한으로 또 내년 1년을 올해처럼 보내야 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부가 코로나로 국민들을 통제하기 쉬우니까 백신을 늦게 들여오는 게 고의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런 와중에 또 안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계약한 백신 제약사는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인데 석연치 않은 임상 결과 때문에 연내 미 FDA 승인이 불투명해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도입하겠다는 정부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보도에 강혜욱 기자입니다. 냉장 보관이 가능하고 가격도 저렴해 코로나19 백신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우리 정부가 선구매 계약을 완료한 유일한 제약사입니다. 그런데 효능 논란에 각국의 승인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 백신은 지난 7월과 9월 두 차례 임상시험을 중단했습니다. 부작용 때문이었는데 회사 측이 이를 비공개해 미 당국자가 놀랐다는 겁니다. 실수로 정량의 절반만 접종해 효능이 90%까지 높아진 임상 결과도 논란이고 55세 이상에 대한 임상 결과는 없어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까지 나왔지만 회사 측의 해명은 부족하기만 합니다. 이런 정보의 불투명성에 미 FDA의 긴급 승인은 해를 넘길 전망입니다. 여기에 영국 내 생산까지 지연되고 있어 내년 2월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한편 한국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각국에 공급할 수 있는 분량도 본사에서 총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 공급할 수 있는 분량은 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좀 전에 언급해드린 바 있지만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가 686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는 39,432명이 됐습니다. 사실 이 숫자도 못 믿겠다는 분들이 태반이죠. 정부의 확진자 발표수를 100% 신뢰한다고 해도 과연 이 같은 숫자를 놓고 K방역이니 세계 최고의 코로나 대응이니 이런 말을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이 되는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립니다. 우리보다 코로나 발원지인 중국과 더 가까운 대만은 8개월째 지역 감염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비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강혜욱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대만 내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9일 현재까지 242일째 영명을 기록 중입니다. 지난 4월 12일 이후 해외 유입을 제외하면 대만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단 한 건도 없는데 2,3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대만의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이날까지 720명, 사망자 수는 7명에 불과합니다. 싱가포르, 홍콩 등 초기 방역에 성공했던 지역들도 집단 감염 발생으로 2차, 3차 대확산을 겪고 있지만 대만은 초기 방역 성과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만이 코로나 방역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건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강력한 격리 조치, 격리 조치를 어긴 사람들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 마스크의 착용 등이 완벽에 가까운 방역 유지 배경으로 꼽힙니다. 그 중에서도 일찌감치 해외 유입을 막는데 힘쓴 점이 높게 평가되고 있는데요. 지난 1월 21일 첫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나오자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우한발 입국을 금지했고 중국과 홍콩과 호주에서 온 모든 입국객에 대한 의무검사를 시행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우한이 1월 23일 도시 봉쇄령을 내리기 전에 이미 실시된 것입니다. 앞서 2003년 사스가 발생했을 때 대만에서 확진 환자 346명, 사망자 73명이 나왔습니다. 경제적 손실은 우리 돈 약 1조 5,195억 원에 달했는데요. 특히 타이베이 시리 평화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천여 명이 병원에 격리된 사건은 대만 당국과 의료계에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교훈과 정부의 발빠른 대처가 대만의 코로나 방역 성공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K방역이라며 명함조차 내밀 수 있을까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국회 소식 이어갑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본회의 진행을 앞두고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5.18 왜곡처벌법, 대북전단 금지법, 세월호 특조위 연장 등 5건에 대하여 신청했는데요. 자, 아시다시피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을 통해 법안 처리를 합법적으로 저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 필리버스터에 손을 들고 나선 국민의힘 의원은 사선인 김기현 의원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거대 여당 입법 독주에 국민 여러분이 함께 분노해달라며 호소하고 초선 의원들이 의원직 총사퇴까지 불사하겠다고 벼른 그들의 결기는 단 며칠 만에 사그라들었습니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의 필리버스터를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테지만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이날은 국민의힘의 날이었어야만 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 정치 세력의 무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법안 표결 결과는 다수결 원칙이 지배하더라도 민주적 토론 과정에서의 소수 세력의 반대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국회법이 보장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이날 필리버스터는 살아있는 권력 감시라는 공수처 취지가 얼마나 훼손됐는지를 국민들께 알릴 사실상 야당의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은 동원해야 할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모자랄 판에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공수처가 어쩔 수 없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누가 어떤 메시지를 국민들께 발신하느냐에 따라 정부 여당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도 있었고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었고 정치인 개인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이름 석자를 전국에 알릴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경쟁률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정작 나선 건 김기현 의원 한 명뿐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어처구니가 없었는데요. 19대 국회에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테러방지법 제정안 처리 저지를 위해 의원 38명이 9일에 걸쳐 무려 9일에 걸쳐 192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었죠. 당시 민주당은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지는 못했지만 지지층을 결집하고 이 법을 반대하는 국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국민의힘에게선 야당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야성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수적인 열세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소위 약자 코스프레로 일관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요 며칠 국회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에 대한 비판은 물론 야당인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도 냉철한 시각을 가지고 따질 건 따져봐야 한다고 보는데요. 공수처만큼이나 중요했던 법안이 바로 민주당 지들이 미화시켜 이름을 붙여놓은 소위 공정경제 3법입니다. 어제도 상세히 전해드린 바 있지만 소위 공정경제 3법 때문에 제게는 그야말로 곳곳에서 아우성입니다. 여당이 공정경제 3법이라는 미명하에 무리하게 처리한 법안들은 전 세계에서 비슷한 예조차 찾을 수 없는 기업에 대한 초강력 규제를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기 때문이죠. 코로나19 확산과 글로벌 경쟁 격화로 악정 고투 중인 기업들로선 경악하다 못해 울고 싶은 심정일 것인데 국민의힘은 이 법안 앞에서조차 무기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을 자유투표에 붙였는데요. 이 배경엔 이른바 미스터 경제민주화라고 불리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영향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자유 기자입니다. 공정경제 3법은 법사위를 거친 상법 개정안, 정무위를 거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포괄하는 패키지 법안으로 이날 본회의에서 여당의 주도로 모두 가결됐습니다. 애초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 등과 함께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재계가 이 법안들을 기업규제 3법이라 부르며 극렬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충분한 수기 없이 입법을 서두른다며 우려를 제기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신청은커녕 반대 토론에도 나서지 않고 일제히 반대표를 던지는 것으로 소극적 의사표시를 하는 데 그쳤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이날 공정경제 3법 처리에 대한 이 같은 미온적인 태도가 김 위원장의 평소 지론과 무관치 않다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한국경제민주화 담론의 창시자인 김 위원장은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이 법안의 신중론을 펴는 동안에도 우리가 재벌 입장을 너무 대변할 필요는 없다며 입법 드라이브를 걸어왔습니다. 최근 비공개회에서는 내가 앞에서 메시지를 내고 후속 입법 노력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법안 심사를 체근하기까지 했습니다. 더 나아가 김 위원장은 전날 민주당 최운열 전 의원과 만나 민주당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조항을 빼버려서 상당히 아쉽다고 토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언론과 통화에서 오늘 투표 참여는 100% 김종인 영향이라며 우리가 적극 반대했다면 민주당이 책임을 뒤집어 씌웠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김자유입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이 막가파식 정치로 폭주하고 있는 가운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괴물공수처법을 단독으로 날치기 한 데 이어 문재인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4명의 신임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했습니다. 문재인은 9일 국무위원 후보자 4인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거하고 오후 3시경 국회에 제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 야당의 검증을 받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야당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나 문재인은 야당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도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을 설립하는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한 여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장관 임명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에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 자체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문재인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과 관련한 사과가 지지율 하락세를 막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RN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12월 둘째 주 정례조사에 따르면 문재인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매우 잘함 23%, 잘하는 편 12.7%, 이 둘을 합해 35.7%로 나타났습니다. 쟤는 전주 대비 4.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2017년 11월 데일리안과 RN서치가 정례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저치입니다. 부정평가도 올라 60% 선에 육박했습니다.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5.3%포인트 오른 59.4%로 매우 못함 41.4%, 못하는 편 18%로 역시 취임 후 역대 최고치입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13.6%포인트에서 23.7%로 더 벌어졌는데요. 특히 모든 연령층에서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재인의 핵심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30대와 40대의 하락폭이 가장 컸고 지역별 조사에서는 전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지지율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국민들의 주거 만족감을 바닥으로 떨어뜨린 김현미를 대신해 문재인은 깜도 안 되는 변창흠 한국토지주택사장을 신임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했지만 국민의 과반 이상이 변창흠 후보자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RN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12월 둘째 주 정례조사에 따르면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집값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을 얼마나 잘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과반인 53.1%가 못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잘할 것 같다는 응답은 29.8%에 불과했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7.1%였습니다. 변창흠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규제와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낫다. 성적으로는 중상 이상 된다고 자평해 김현미 시즌2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폭발한 상태입니다. 김미연 RN서치 소장은 변창흠 후보자 개인에 대한 전망, 평가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망, 평가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경화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님께서 북한 김여정의 말 한마디로 인생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남편이 요트 사러 미국 갔을 때보다 충격이 더 클 것 같은데 김여정은 주제넘는 평가를 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강경화를 죽일 듯이 비난했습니다. 강경화가 최근 해외 순방 중 한 말을 문제 삼은 것인데 평소 문재인 정부가 북한이 한 말에 얼마나 벌벌 떨었으면 문재인이 최장수 외교장관인 강경화를 해임할 것 같다는 반응마저 나올까요? 보도에 강혜국 기자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8일 남조선 외교부 장관 강경화의 망언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라는 김여정의 담화를 보도했습니다. 김여정은 담화에서 며칠 전 강경화가 중동 행각 중에 우리의 비상방역 조치들에 대해 주제넘은 평을 하며 내뱉은 말들을 보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들었다며 앞뒤 계산도 없이 망언을 쏟아내는 것을 보면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더더욱 스산한 냉기를 불러오고 싶어 몸살을 앓는 모양이라며 발끈했습니다. 김여정은 이어 그 속심 속내 입반이 들여다보인다며 정확히 들었으니 우리는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고 아마도 정확히 계산돼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김여정이 말한 계산이란 잘잘못을 따져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김여정이 담화까지 내며 발끈한 강경화의 발언은 지난 5일 바레인 방문 중에 나왔습니다. 이날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주최한 중동안보 포럼에 참석한 강경화는 북한의 코로나 상황에 관한 질문을 받고 코로나가 북한을 더 북한답게 만들었다고 답했습니다. 통제와 폐쇄라는 북한 체제의 특징이 더 강해졌다는 의미인 것인데 강경화도 얼떨결에 본래 가지고 있던 생각이 툭 튀어나온 듯합니다. 강경화는 또 북한은 코로나 환자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믿기 어렵다며 모든 신호는 북한 정권이 코로나 통제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좀 이상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탈북민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당 의원은 어제였던 9일 김여정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을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한 것을 두고 김여정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김정은의 계산된 전술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시기에 김여정 발언과 비교해보면 내용이 너무 간단하고 직선적이라며 앞뒤 계산도 없이 북남 관계에 더더욱 스산한 냉기, 아마도 정확히 계산돼야 할 것 등 맥락을 살펴보면 남북대화 재개하려면 강경화 장관 교체하라는 메시지처럼 들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금 북한은 대북전단금지법 국회 통과가 눈앞에 오자 현재 우리 내각 장관들 중 앞으로 교체 가능성이 제일 높은 강경화 장관을 좌표로 삼고 마치 김여정의 요구에 따라 교체하는 듯한 이미지를 조성해보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앞으로 강경화 장관이 현직에 남아있는 한 남북대화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내년 초 청와대 자체의 인사교체 일정에 따라 강경화 장관이 교체되면 제 나름대로 김여정의 압력에 의한 조치인 것처럼 간주하며 대화에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을 세운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윤희수 국민의힘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향해 평생 본 꿀은 586 꿀인데 이들이 꿀 타령을 하니 어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윤호중은 전날 법사위 전체 회의 도중 야당은 독재의 꿀을 빨더니 이제 와서 상대 정당을 독재로 몰아간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당 의원들이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독재라고 비판하자 윤호중이 맞받아친 것인데 이를 또 윤희숙 의원이 재차 맞받은 것입니다. 평생 독재의 꿀을 빨다가 이제 와서 상대 정당을 독재로 몰아가는 이런 행태야말로 정말 독선적인 행태입니다. 어제 9일 윤희숙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그는 본인들의 행태가 정당한 민주적 절차를 위반한다는 항의를 반박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그의 발언 내용은 이제 우리가 꿀을 좀 빨겠다는데 옛날에 많이 빤 당신들이 방해할 순서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즉 예전에 꿀을 빨 기회를 못 가진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도 정당하다는 사고 구조라면 여권의 지금 행태를 설명해 준다고 했습니다. 윤 의원은 옛날에 꿀을 빨았든 못 빨았든 그게 지금의 비틀린 정치 행태를 합리화시켜주지 못하지만 사실관계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윤희숙 의원은 DJ 정권과 참여정부 동안 이들은 촘촘했던 운동권 인맥을 최대 자산으로 삼아 정계와 경제계를 누비며 각종 편법을 구사했다며 학부 다닐 때 제일 훌륭해 보였던 운동권 대표 선배들은 마치 성실하고 우직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따라서는 안 되는 양 강박적으로 관계를 활용해 이른 성공을 했고
일부는 그 성공에 취해 추락했지만 아직 많은 이들이 자신들만의 꿀 빠는 삶을 누리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유니언은 또 신고재산이 4억에 불과한 운동권 출신 정치인이 자녀를 세계에서 가장 비싼 대학에 유학을 시켰다는 게 딱히 놀랍지 않은 것은 그들이 세상 사는 방식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화 세대가 개발 독재 속에서 꿀을 얼마나 빨았는지 나이 50인 제게는 와닿지도 않는다며 제 평생 본 것은 586 운동권들이 성실한 보통 사람들의 삶을 비웃으며 꿀을 빠는 것이었다. 이제 작년에 이른 이들이 운동권 독재로 나라의 시스템과 제도를 망가뜨리면서까지 항구적으로 꿀을 빨겠다고 한다라며 꿀을 쪽쪽 빨아대는 윤호중을 가감없이 비판했습니다. 잠시 후 열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의 외부위원 1명이 이달 초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임 이유는 정치적 문제에 부담을 느껴서입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 갈등이 정치적 문제로 비화된 것은 참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임한 위원은 누구인지, 나머지 위원들의 참여는 변함이 없는 건지 강혜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였던 9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의 외부위원으로 서울사립대학의 역사학과 A 교수가 지명됐지만 최근 사임을 표명했습니다. A 교수는 사임한 이유에 대해 감당하기 어려워서 사임했다며 정치적 문제에 관여되는 게 부담스러웠다. 책임을 다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사임을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내 몫의 징계위원을 새로 임명했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법무부 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됩니다. 우선 법무부 차관과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이 위원으로 참석하고 나머지 외부위원 3명 역시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 법학 교수, 학식과 경륜을 갖춘 인사가 각 1명씩 맡습니다. 검사징계법 5조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A 교수는 학식과 경륜을 갖춘 인사로 위촉됐다가 3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임한 것입니다. A 교수의 후임으로 위촉된 인사가 누군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외에 지방대 로스쿨 교수인 B씨와 판사 출신 변호사인 C씨가 외부위원으로 거론됩니다. 이들은 최근까지 징계위원으로 활동해왔습니다. 징계위원 참여 여부를 묻기 위해 중앙일보는 2사람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법무부가 이딴 식으로 징계위원 명단을 급비로 붙이고 있는 가운데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최종적으로 징계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사위원으로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유력합니다. 대검 형사부장과 기조부장이 검사위원으로 참여했던 전례에 따라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기조부장 대행을 하는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도 참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당연직으로 참석한다는 입장이지만 추미애는 징계 청구권자라 참석하지 않습니다. 잠시 후 있을 징계위에서 또 어떤 변수가 갑작스레 생겨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서울 남부지검이 대구 고등검찰청장 출신인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에 대해 라임 사태와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재 남부지검은 추미애의 지휘권 발동으로 인해 상부 보고 없이 독자적으로 라임 사건을 수사하고 있죠. 윤석열 검찰총장을 허수아비 취급한 추미애는 검사장 출신의 유력 야권 정치인에 대해 축소 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고 라임 김봉현의 검사 출접대 의혹도 일부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며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추미애의 명령을 받은 바로 그 남부지검이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인데 석연치 않은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검찰의 저의가 무엇인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 소식인데 김자유 기자가 검찰과 윤 위원장 양측의 주장 그리고 남부지검의 의문점을 짚어봅니다. 어제였던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 김낙현 부장검사는 전날 윤갑근 위원장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위원장이 우리은행 측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라임 측으로부터 2억여 원을 받았다는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남부지검은 윤 위원장이 법률 자문료를 받는 형식으로 라임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펀드 재판매 로비를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윤 위원장 측은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윤 위원장 측은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으로부터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를 받았을 뿐이지 로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펀드 판매가 중단되면 라임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메트로폴리탄 측에 법률적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변호사 수임 등을 포함해 변호사 신분인 윤 위원장과 정당하게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윤 위원장에게 자문료를 건넨 것은 메트로폴리탄의 김영홍 회장입니다. 김 회장은 현재 해외에 있고 인터폴 적색 수배 중입니다. 돈을 준 사람은 잡아오지도 못하면서 불법적인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만 불러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울남부지검 클라스. 대단합니다. 윤 위원장 측은 라임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하는데 자문료를 받은 것은 메트로폴리탄의 김 회장이다라며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상식적으로 라임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 계약을 맺은 메트로폴리탄이 타격을 입지 않도록 라임 측에 한 차례 조언해줬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돈을 준 사람은 수사도 하지 않은 채 돈을 받은 의혹이 있는 사람만 불러다 간단한 조사만 한 차례 해놓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해버리는 서울남부지검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일을 앞두고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됐습니다. 한 현직 검사는 영장 발부 여부보다 시기를 고려한 결정이 아니었는지 의심스럽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검찰 출신의 변호사도 추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는데도 술 접대 의혹은 검사 한 명만이 무리하게 기소된 것으로 보인다며 징계의 명분이 상당히 약해진 상황에서 명분 쌓기용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법조계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는 윤갑근 국민의힘당 충북도당 위원장이자 전 대구고 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공교롭게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 성선에서 윤갑근 위원장은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밀려 패했지만 그 후 윤 위원장은 부정선거 소송에 참여했고 당선된 정정순은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현재 구속돼 있는 상태입니다. 국회의원이 되긴 했지만 현재 철창장 안에 갇혀있는 정정순은 철창장 안에서 제발 좀 나가게 해달라고 보석 신청을 했지만 지난달 26일 청주지법은 증거인멸을 이유로 정정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만약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이 죄가 인정돼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한다면 윤갑근 위원장이 보궐선거로 당선될 가능성이 큰 상황인 만큼 이래나 저래나 서울남부지검 하는 짓거리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뉴스 데일리 베스트 김자유입니다. 전 법무부 장관과 대법관 등 변호사 612명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9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불법적인 징계 절차는 즉각 중단돼야 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법치 유린을 즉각 중단하고 추 장관을 해임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성명에는 이용우, 박재훈 전 대법관과 권성 이상경 전 헌법재판관,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 한부환 전 법무부 차관, 하창우, 김현 전 변협회장, 김종빈 전 검찰총장 등이 동참했는데요. 이들은 변호사법 제1조는 변호사의 사명으로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전국 변호사 612명은 불법과 편법으로 점철된 문재인과 추 장관의 법치주의 파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및 유죄 판결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직을 건 것과 관련 야권의 내용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건방지기 짝이 없다고 김 위원장을 정조준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김종인 사과하고 물러나야 하지 않습니까? 라며 말문을 열었는데요. 그러면서 김 전 지사는 두 사람 3년 10개월간 감옥에 잡아두면서 석방투쟁 한 번 안 한 인간이 무슨 자격으로 사과합니까? 라고 김 위원장을 향해 거듭 날을 세웠습니다. 김 전 지사는 또한 징역 20년, 징역 17년형을 살고 있는 전직 대통령을 대신할 자격이 있는가라며 건방지기 짝이 없습니다. 감옥살이 하는 것도 억울한데 김종인이 대신 사과한다고요? 이건 인간이 아닙니다라고 비판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지난 9월 추석을 앞두고 달림은 영창으로라는 현수막을 내걸어 지지층으로부터 박수를 받았던 김소연 국민의힘 유성월 당협위원장이
당대표 선거와 대전시장 선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소연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년 4월까지가 임기인 비대위 활동이 종료된 후 하게 될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려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자, 이어 비대위의 활동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수습이 안 되는 우리 당의 문제를 제가 당대표가 되어 잘 정리하고 이후 다가올 지방선거와 대선을 준비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 강력한 리더십, 단호한 정당 운영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포부를 밝힌 하루 전에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138개 원외 당원협의회 중 49곳의 위원장 교체를 권고하면서 민경욱, 김진태, 전희경 전 의원과 더불어 김소연 위원장도 명단에 포함시켰는데요. 교체 대상으로 지목된 지 하루 만에 출사표를 던진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8일 또 다른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당협 자리 교체가 되면 본격적으로 대전시장 선거 준비를 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공수처라는 큰 법에 가려져 주목을 받고 있지 않은 법 중 하나가 바로 5.18 특별법 개정안이죠. 이 법의 핵심은 5.18에 대해 왜곡 비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건 어떻습니까? 천안함 폭침을 왜곡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두 개가 똑같은 처벌 조항을 가지고 있죠. 자, 이건 제가 지금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난 7월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함법입니다. 자, 그런데 국회가 유사한 법안에 대해 상반된 보고서를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과연 여러분께서는 이 이중잣대를 이해하실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보도에 강혜욱 기자입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천안함법에는 천안함 폭침을 왜곡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보고서를 통해 천안함 폭침에 대한 역사적 사실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반면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5.18 특별법 개정안에는 긍정적인 보고서를 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역사 부정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국가가 역사적 사실에 대한 판단을 독점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문제와 함께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역사적 사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홍보 등의 여러 정책적 수단들이 있음에도 가장 강력한 처벌을 수단으로 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역사적 진실 추구나 생존 피해자 및 후손들의 명예회복, 헌법적 가치 수호라는 국가적 의무라는 것이 추상적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유사한 처벌 조항이 삽입된 5.18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위헌적 요소를 지적하지 않은 채 긍정적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밖에도 국회가 정반대의 보고서를 낸 2개의 법안은 심사 진행 경과도 상반됩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5.18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수정 의결됐습니다. 이 개정안은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천안함법은 여전히 국방위 법안 소위에 계류 중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유사한 법안의 국회 보고서가 다른 견해를 취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유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여야가 제출한 법안 모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전제한 뒤 공정성이 생명인 국회 전문위원들이 여당이 제출한 법안에는 이런 방구도 없다가 야당이 맞대응식으로 발의한 법에는 표현의 자유를 거론하며 위헌적이라는 지적을 하는 것을 보니 국회 전문위원들마저 민주당화됐다고 개탄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필리핀에서 사망한 동생의 비부에 잘 가라 소년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방송을 해 논란입니다. 아무리 동생과 왼수지간이었지만 그래도 친동생이 죽었는데 어떻게 이런 방송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무시무시하게 무서운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손혜원은 도박에 빠져 전 재산을 탕진한 동생이 죽기 전 비싼 호텔에 묵었다는 점이 이상하다며 동생이 자신을 팔고 다니며 위험한 돈을 빌렸다가 살해당했을 수도 있다고 타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일각에서 소녀씨의 죽음에 손혜원을 의심하는 반응들이 나오자 손혜원은 이를 의식한 듯 동생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죽였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손혜원은 또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거나 동생이 필리핀에서 사망한 것이 아니었다면 검찰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을까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좀 의미심장합니다. 마치 코로나 상황이어서 참 다행이고 필리핀에서 사망해서 이 역시 참 다행이다. 이런 뉘앙스로 들립니다. 소년 씨는 호텔 욕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지만 필리핀 경찰은 소년 씨를 부검도 하지 않고 사건을 자살로 종결지어버렸습니다. 때문에 소년 씨 사망과 관련한 의문점은 영원히 풀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방역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총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9일 오후 수원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코로나 감염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교인 명단, 예배자 명단, 시설 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제가 만약 이 사건을 맡은 검사라면 중국인 입국을 무자비하게 허용한 문재인을 이만희 총회장과 공범으로 특정하고 구형 500만 년을 때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뉴스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뉴스 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고요. 저는 내일 아침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할 소식들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